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기조 세션 5를 소개해 드리죠. 앞서 저희가 만나봤던 이 기조 세션 3에서는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서 다양한 생존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그렇다면 더욱 든든하게 또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 또 이에 발맞춰서 이 반도체 산업을 이끌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 함께 해주실 분들 역시 소개해 드리죠. 이번 세션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소장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김선식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 부사장님, 그리고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 교수님, 그리고 샴 우파디아이 인텔 아시아 HR 부문 부사장님께서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 꾸려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비스타올 마지막 순서인데요.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연사님들과 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착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5번째 세션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세션 5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저는 진행을 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소장 안현실입니다. 이번 세션은 기조 세션 지금 5로 되어 있죠. 반도체 인재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칩4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팹4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 소위 반도체 분야 쪽에 뭐 어떤 분은 동맹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 민관이 구성하는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원래 계획된 이슈를 보시면 하나는 이제 그 반도체 쪽의 산업정책 리뷰 그 4개국이, 또 하나는 차세대 반도체 협력, 그리고 하나는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과 교환입니다. 이 부분을 그 4개국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할지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반도체 인재 부분이 글로벌 이슈라는 거.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HR 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연사분을 모실 텐데요. 뭐 자료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김선식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 부사장님, 그리고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아마 줌으로 지금 등장을 하실 텐데요. 샴 우파다이 인텔 아시아 HR 부문 부사장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세 분이 각각 20분씩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패널 세션에서 이 세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Q&A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팔로우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분을 바로 모실게요. 우리 김선식 부사장님께서 삼성전자의 그 경험을 토대로 이 반도체 인재 전쟁과 관련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저쪽 왼쪽에 저리. 예.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식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발제에 대해서 20분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반도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인재 양성의 이슈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 첨단 부품 제조업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초미세 가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학 공학 전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첨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우수 R&D 인재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첨단 부품 사업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공급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와 제조 캐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점에서 반도체 사업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의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낸드, D램, SSI 등과 같이 이제 메모리 제품의 경우만 보면 6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제가 별도를 표시했지만 1등하고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보더라도 대만은 반도체 매출을 앞세워 대중무역 수지와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도 앞지르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사업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이라든지 휴대폰과 같은 완제품 세트 시장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2, 3년 더 이러한 영향이 지속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리는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맥켄지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 6%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역성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회 요인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화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패권 경쟁과 인재 전쟁 확보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 TSMC, 마이크론까지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과학법,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촉진법과 같은 법안이 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EU가 적극 나서서 막대한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고 또 유럽 전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유럽의 전 세계 시장의 20% 가까이 차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만, 일본, 중국을 보시면 대만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TSMC나 마이크론을 적극 활용해서 그 두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면서 자국에 필요한 인재도 동시에 양성함으로써 일본 전체의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최근에 앞으로 10년간 한국에서 필요한 반도체 인력이 13만 명 가까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부장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 저출산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향후 전 산업에 걸쳐서 인재풀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시면
한국에서 반도체로 입사하는 엔지니어들을 보면 평균 20% 정도만이 반도체 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입사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은 수준의 전공 이수율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입사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인문교육, 그다음에 팀 특화 교육, 신입사원 프로젝트, OJT 등을 하다 보면 거의 2년 가까이 소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2년이 지나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이공계 융합 엔지니어링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이 필요합니다.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화학공학, 기계공학, 신소재 등 대부분의 이공계 학문이 다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도 개발부터 양산 출하까지 400여 개가 넘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가 개발과 양산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엔지니어들의 이동을 통해서 양산과 개발과 양산 사이클이 가능합니다. 즉 차세대 공정 개발을 했던 부서에서 엔지니어들이 양산기술 전환 부서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율 확보 부서, 제품 양산 부서, 기술 고도화 부서로 이동을 해서 다시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데 보통 최소한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없으면 개발과 양산 출하까지 사이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저희 회사의 또는 반도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규 라인을 짓는 경우도 신입 인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모 라인에서 기존 인력을 대거 투입을 한 다음에 신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지 신규 라인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개발과 양산 사이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과 관련 부서들이 장기간 팀워크가 반드시 필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석박사 인력의 중요성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제품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을 경험한 석박사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저희 회사 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석박사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정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연구개발 방법론을 경험을 하면서 논문 작성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그 다음에 개발 툴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표에 보시면 대만이 같은 경우에는 TSMC 같은 경우는 석박사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석박사 인력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산자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매년 반도체를 전공한 아주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1,500명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학생들은 650명밖에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보다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도체 기피 현상들이 있습니다. 학부생들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본인들의 잡 시큐리티와 연결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반도체로 입사하면 서울 안에서 근무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평택, 이천, 청주, 그다음에 동탄, 화성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는 또는 이제 IT 기업에서 분당, 판교, 강남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를 이제 대규모로 하는 회사가 한국에는 사실 대기업으로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대학 때 3, 4년 전공을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에 더 우려스러운 거는 대학원 진학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사의 경우에는 2년, 박사의 경우에는 이제 7년까지 사회 진출에 대한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등록금 등으로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학위 기간에 대한 기회 손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도체 교수의 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하실 한양대 박재근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반도체 인재가 부족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또 반도체 교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유수의 대학교의 공대 교수들 보더라도 전체 350여 명 중에 반도체 전공을 하는 분들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을 초빙해서 모셔오기에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하게 되면 그 공정과 소재에 대한 실험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장비라든지 클린룸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한양대나 유니스트, 연세대도 운영 중인데 1년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돼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와 실험 실습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에 계약 학과가 됐든지 반도체 전공 트랙이 됐든지 이런 학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 및 관계부처 협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를 통해서 15만 명을 양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골자를 보시면 이제 과감한 규제 계획을 통해서 정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고급 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융합교육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질적 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인재 양성, 중장기 지원에 대한 기반 구축,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와 공감대 형성과 법제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을 하고 저희 회사로 입사를 시키는 활동들입니다. 두 번째는 입사한 저희 엔지니어들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지원하고 본인의 직무 선택권을 늘리고 또 5년차 인력들을 잘 리텐션해서 인력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두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력 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계약학과와 반도체 전공 트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독립된 학과를 만들어서 정원외로 만듭니다. 그래서 채용 연계를 전제로 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정원외로 이제 과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교수를 채용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이제 없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전공 트랙인데 이거는 이제 독립된 학과는 아니지만 반도체에 필요한 전공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입사를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계약학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준비하는데 1,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첫 졸업생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기간 포함할 경우에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접근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센싱이라든지 산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이제 산업 과제들을 이제 학교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입사를 하기 직전에 있는 지원자들 위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인턴 제도를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고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지원자에 대해서 직무 추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전공이라든지 수강 과목 이런 거 성취도 이런 거를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사원들이 본인이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700개가 넘는 잡 디스크립션을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중간에 아까 잠깐 인터럽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네. 3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 갖고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네, 그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입사한 학생 지원 신입사원들이 좀 더 자기 직무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업무 스타일을 진단해서 본인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업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개가 넘는 많은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별로 저희 임직원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DS 유니버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매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심화 교육이 필요한 경우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 회사 내부에 사내 대학과 사내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인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직무 역량을 향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 본인이 잘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좀 더 영향을 발휘할 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소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짭 포스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직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년 미만의 주니어 짭 포스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공모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임직원이 5년 이상 같은 업무를 했을 때 직무를 바꿔보고 싶은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년차 인력들, 특히 이제 50세 전후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한 인력들이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더 기여를 하고 싶을 경우에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년차 인력의 중요성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단연간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누적된 중장년 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인력들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소 기술을 다 쪼개가지고 여기에 대한 리더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에스트로라든지 명장 이런 걸 만들어서 본인이 좀 더 후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보직에서 내려놨을 경우에 또 이제 경영자나 관리자 트랙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좀 더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서 또는 이제 협력사로 보내서 본인의 경험이나 기술을 컨설팅하거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제 크게 상당히 빈약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외부에서 인재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온 신입사원을 포함해서 기존 사원에 대해서 역량을 최대한 높인다. 기회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일해온 고년차 엔지니어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축을 가지고 인적 경쟁력 향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를 보시면 사실은 큰 이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만 정부, 그다음에 학계, 저희들 회사 같은 산업계가 역할을 잘 분담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선식 부사장님 그 상세한 바이오는 여러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발제하실 분은 우리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HYU 석학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HYU가 뭡니까 교수님?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약자를 HYU로 네, 쓰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전 엄청난 뜻이 있는 줄 알고. 예. 예, 우리 박재현 교수님 바이오도 여러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앞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김성치 부사장님께서 기업에서 어떻게 이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좀 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을 맡고 있어서 반도체 소자,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소자회사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회사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반도체 산업계 어떤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 데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각국에서 정부 주도, 기업 주도로 해서 각국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좀 시력이 나빠서 좀 앞에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세 가지 법을 통과를 최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47%, 매출액 기준으로 47%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하는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한 12%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위주로 산업을 하고 생산은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또 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파운드리 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해서 현재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한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해외 의존율이 너무 크고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현재 반도체 생산 비율이 한 12% 정도 되는데 이것을 24%로 10년 동안 19개 팹을 지어서 스스로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재정적인 준비를 하였고 그래서 뭐 TSMC, 인텔,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이 현재 미국의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고 건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공장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25% 정도 주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시 글랜트라고 해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15% 주고 주정부에서 10%.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보시면 약 한 50%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투자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특히 캐시 그랜트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WTO 규정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EU도 보시면 EU의 반도체 칩법이라고 해서 이 법을 통해서 10년간 반도체 430유로를 지원을 하기로 했고 저희 교수님, 이 뒤쪽이 훨씬 큽니다. 예, 그런데요. 지원을 하기로 했고 세제 혜택은 20에서 40%. 실제로 이런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텔에서 유럽의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차량용 반도체에 필요한 반도체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TSMC에 투자를 유치했고 TSM 총 사업비가 10조 5천을 투자하면 일본 정부에서 일본 경제안전보장법에 의해서 4.5조금의 캐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동반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력 양성에 대한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 저기 빨간 소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바이텍의 매출액이 약 140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의 매출액이 약 40조,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 이야기는 많은 인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회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성장률이 5조 정도밖에 되지 않고 3, 4조밖에 되지 않고 여전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소재 부품 장비로 구별될 수가 있는데요. 국내도 보시면 소재에서의 매출액이 한 12.4조, 부품이 6.6조, 장비가 특히 많습니다. 20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설계는 4.57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디바이스 메이커의 성장에 동반을 해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 기업도 국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매출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을 보게 되면 소재는 한 1조 정도, 부품도 약 1조, 장비는 약 한 4.6조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슈는 반도체 인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더라도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종사자는 지금 19년 기준밖에 지금 수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17만 명 정도 되고 매년 7천 명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제 조사를 저희들이 학회에서 해보았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인력이 들어왔냐면 작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627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신규 인력들이 실제로 작년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추후 계획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에서 뭐 약 한 2,600명 전반기에 하이닉스 800명 플러스 알파. 그런데 TSMC는 2002년 추후 계획이 8,000명입니다. 종사 인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21년 구조 기준 6만 4천 명인데 TSMC가 5만 8천 명.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거의 TSMC가 삼성전자를 추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21년도에 21년도에 채용된 인력 조사를 해보니까 소자업체 세 곳에서 약 6,500명, 소재업체가 535, 부품이 120, 장비업체가 2,471명 해서 총 9,627명 플러스 알파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학부 출신이 약 한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출신의 신규 채용이 약 한 6,738명이었고요. 신규 채용 비율을 보면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부가 한 70%, 석박사가 20%, 그 외가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회에서 178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9,627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를 교육을 받아서 나오는 인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학과에 서울 수도권 지방을 다 합치면 한 1,300명, 1,382명이 배출이 되었고요. 특히 전자공학과, 전기전자를 다 포함해서 신소재, 화학, 물리학과를 다 포함한다고 하면 재학생이 조사를 해보면 약 3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매년 한 6,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 50% 정도가 반도체 전공을 가정한다고,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공학과 내에도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숫자라고 가정을 해도 3,192명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산업부에서 반도체 전공 트랙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30개 대학에 3, 4년에게 40명의 전공 트랙을 듣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력을 다 포함하면 연 1,200명 정도 되고 이 인력의 일부는 현재 전자공학과나 신소재학, 물리학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전공 전가는 약 638명 정도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되는 인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급되는 인력을 오른쪽에 있는 공급되는 인력을 다 합치면 여기 있는 것처럼 3,648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9,627명이라는 것이죠. 채용은 9,627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반도체 관련 3과목 이상을 들은 학생, 전공 트랙의 경우는 5과목을 듣게 되는 것인데요. 그 들은 학생 수는 3,64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까 앞에 삼성전자 김성치 부사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전공 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니까 취업을 했어도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많은 전공 교육을 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인력 양성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만은 소재 부품 장비 회사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지 있지 않아서 실제로 더 열악한 환경은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48명의 전공을 한 학생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소부장업체로 가고요. 일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전공 학생 하는 숫자 자체가 적다 보니까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굉장히 적고요. 본질적으로 반도체는 석박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숫자는 정말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은 학부생들이 반도체 전공 취업을 위해서 전공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각 대학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기업에서 작년에 6,500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중에 6,500명 중에 781명이 소부장업체로부터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현장에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인력들이 적어도 25% 인력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회사는 더욱더 어려지는 이런 악순환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얼마 정도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1년에 12,500명 정도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12,500명이 나온 숫자 자체는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7,425명이지만 반도체 전공을 한다 해서 다 취업되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성적이 B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70%로 계산하면 현실적인 숫자가 한 12,500명 정도를 교육을 해야만이 실제로 반도체 전공을 해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느냐 이런 걸 보시게 되면요. 미국은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특히 많은 예산 중에 105억 달러를 실제로 보면 인력 양성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당을 하고 있냐면 미국은 설계 쪽은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반도체 공정이나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굉장히 거의 뭐 전공을 하는 교수가 미국 대학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하기 위해서 미국의 5개 지역에 내셔널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R&D 인력과 학부력을 양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의 큰 지역의 대학들이 현재 워싱턴에 굉장히 많이 총장님들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벌써 10년 전부터 매년 1만 명의 신규 반도체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실제로 1만 명 정도의 반도체 전공 인력이 실제로 양성돼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개학학과가 굉장히 확대돼 있고 특히 반도체 대학이라는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 교육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 물리학, 재료, 전자, 수학 여러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반도체 종사자 수가 19년도 기준에 51만 명 정도 되고 22년도에 중국 정책 발표에 의하면 74만 명이 추가가 필요해 74만 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3만 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중국은 정부 주도로 25년까지 연 20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반도체의 분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학문의 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난징대학, 칭화대, 선진기술대, 항저우기술대는 반도체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이징대학은 작년에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제로 어떤 그러면 학부에서 반도체 전공을 하려면 어떤 과목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1학년 보시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는 대부분의 기초 과목입니다. 특히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 회사에 가서 실제로 엔지니어로서 리서치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아주 다양한 분야가 아니라 물리학, 수학처럼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하고요. 3, 4학년에 가면 반도체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앞에 삼성전자의 김선식 부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개의 잡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이 전공들을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공 선택은 회로 설계,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반도체 공정, 반도체 재료, 분석 이런 식으로 약 6개 분야를 나누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소자와 공정에 대한 회로와 소자 공정에 대한 실습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 4학년이 되면 자기가 향후에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반도체 분야를 또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칼리큘럼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을 실제적으로 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전자공학과 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공학과 내에 실제로 전공 자체가 보통 5개 혹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 결국은 반도체의 학부 교육은 독립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학부 계약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연대, 성대, 포스텍, 카이스트를 해서 260명, 하이닉스는 고대, 한양대, 서강대에서 100명을 현재 학부 때부터 계약학과로서 입학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제가 이 계약학과를 운영을 하는 추진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5년 후에 이게 이제 존속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이슈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는 모 계약학과가 되는 것이 전자공학부로 해서 현재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아까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정말 반도체 커리큘럼에 맞게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주도로 해서 3, 4학년에게 반도체 전자전기를 떠나서 모든 타 학부의 전공자들이 전기전자학부에 와서 반도체 전공 트랙을 듣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연 12,000명이, 1,200명이 현재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으면 현실적인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반도체 학과 신정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교육 인원 총량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만 전공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 자체 내에서 학과를 만들거나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가감한 이제 규제를 풀어서 특히 만약에 이제 모든 대학이 반도체 관련 교육을 위해서 반도체 학교를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비율, 전인 교육률이라는데 그것만 맞추면 허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수님 1분 안에 마무리하실 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약 정원제라는 걸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기업의 계약과는 좀 차별이 납니다만은 계약 정원제라는 것은 기업과 대학이 서로 취업에 대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인원 정원을 그 모가에서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전문가를 겸임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여러 가지 부처별 제도, 특히 이제 우수한 R&D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산업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가기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등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대학 교수, 반도체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님이 많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기부가 산업부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R&D가 현재 진행을 되고 있고, 또한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마이크로 디그리 같이 실제로 졸업을 한 학생이나 또 전공이 다른 학생도 반도체를 전공할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에 집중 교육을 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위해서 맞춤형 실무 양성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을 되고 있고,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학에서 반도체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부의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나노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 체계 등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실제로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대학의 현실에서 반도체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과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이 정원을 풀어주는 문제를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5시 한 반까지가 이제 패널 토론 시간인데요. 우파다의 부사장님은 이 줌으로 참석하실 테고, 우리 박재현 교수님하고 이제 김선식 부사장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참여를 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이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하나 던졌거든요. 아까 제가 칩4, 팹4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그래도 이 동맹관계라는 그 4개국이 만약 모여서 인재 양성과 교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다면 무슨 논의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동맹관계라지만. 그래서 이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얼핏 떠올리기에는 4개국이 다 이렇게 비교 우위,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서 비교 우위 분야가 다 다르니까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도 비교 우위 분야가 다를 거다. 그러면 뭔가 공동의 무슨 어떤 인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4개국이 펀딩 한다든지 또 대학교도 끌어들이고 이리저리 이렇게 관련된 기업도 끌어들여서 그런 것도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봤거든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이 어차피 반도체 인재 전쟁과 관련해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또 지혜로운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김선식 부사장님부터. 예.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안 돼왔던 부분인데요. 근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벨기에의 아이맥이라는 컨소시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출연을 하고 엔지니어들을 파견을 보내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컨소시엄에 펀드를 출연한 회사의 엔지니어들만 이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그 아이맥이라는 컨소시엄이 그 루벤대라는 거기 대학하고도 이렇게 있어서 그 학위 과정도 있다고, 연계된 학위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을 모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대학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 네 개의 나라, 네 개의 나라가 그러한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고 정부도 펀딩을 하고 대학도 펀딩을 해서 거기에는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가게 해서 또 그 컨소시엄은 대학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컨소시엄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위도 받게 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뭐 수혜자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들을 좀 상충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예.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제 개학학과가 이제 몇 개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개학학을 만들려면 최소한 교수 10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그 학교 안에 차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외부에서 뽑아야 되는데 다른 학교 교수를 뺏어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외국에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처우가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끼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대학 교수님들을 풀을 만들고 그 풀 안에서 이 학교 저 학교 개학학과든지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하면 어떠냐. 아, 이런 제안을 이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교 간에 이해관계. 몇 명의 교수를 내놓고 예. 또 학교 간에 어떤 뭐 약간의 우열 같은 한국적인 정서에서 있는데 예. 뭐 우리가 뭐 그 학교하고 꼭 해야 되냐 이런 뭐 약간 그 세간의 정서들이 예. 이제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 글로벌 이그젬플을 보면 아이맥인 거고 예. 국내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을 보면 첫 번째는 교수님 쉐어, 두 번째는 커리큘럼 쉐어 예.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재현 교수님도. 예. 이 반도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장점,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장점. 예를 들면 미국은 설계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앞서가 있고요.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설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반면 이제 우리 한국은 실제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소자 공정, 뭐 재료 분석 기술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의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치포를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쉐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그 정부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문의가 왔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기부에 과학재단이라는 게 있고 미국은 또 미국의 과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설계하는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 하는 사람들이 만든 설계 제품을 파운드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그 이번에 치포 동맹을 통해서 삼성전자 가서 좀 파운드리를 할 수 없느냐. 네. 그런 제안이 왔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파운드를 내주면 그럼 니네들은 와서 설계를 배울 수 아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이 와서 실제로 뭐 가능하다고 답변은 먼저 줬습니다만은 네. 이런 이제 서로 각국의 나라마다 잘하는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쉐어링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이제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양쪽에 가지는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코스트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있는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TSMC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스케일링 다운한 기술이 지금 2나노까지는 독립적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2나노 네. 이하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일본은 TSMC가 뭐 2나노 이하를 TSMC가 일본하고 공동 개발을 소자를 공동 개발을 했던 그런 사례가 예.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2나노 이하의 그 로직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또 인텔이 잘하는 3D 패키징, 헤트로지니어스 패키징 기술 이런 걸 좀 공동 개발하자는 아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력 양성의 경우에 현재 사실은 미국에서 반도체의 소자 공정 뭐 재료 쪽에 연구하는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연법위에서 5개 지역의 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센터와 우리 한국의 대학과 뭐 출연 이런 예. 공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음. 공동 학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력 그 인턴 프로그램이 된다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 기업체에서 2분 나와 계시고요. 또 대학교에서 1분 나와 계시는데 사실 이제 이 인력 양성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기업과 대학 간의 여러 가지 협력, 뭐 링키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또는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것 좀 잘해주지. 예? 뭐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그 니즈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솔직하게 우선 우리 대학 쪽에서 박재경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기업들이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기업들은 왜 이럴까? 좀 불만 또는 아니면 희망 뭐 그런 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력 양성이라는 게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그 기본이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고 그 대학은 인력이 꼭 기업만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기업 위주로 인력 양성을 하다 보면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교육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또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약학과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계약 정원제라는 것도 기업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좀 대화를 통해서 같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 기업에서 대학의 시스템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도 다양하고 다양성도 존재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전공의 다양성을 또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많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전공을 없애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없애는 건 바람직한데 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대학과 소통과 공감대를 이루어야만이 이 성공적인 대학의 그 교육의 업무 그리고 기업에 필요한 것을 매칭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교를 좀 이해 좀 해달라. 대학교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좀 알고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하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그 김선식 부사장님은 뭔가 반대되는 입장에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대학교에 대한 불만.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요. 옛날에는 뭐 한양공대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광운공대, 인하공대, 이 소위 얘기하는 미국 같으면 뭐 조지아텍, 뭐 MIT, 뭐 이런 스탠포드, 예, 칼텍 이런 예. 순수 공대들이 이제 많았는데 예.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전부 종합대학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학교가 이제 저는 사회에 공대가 분명히 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공대라는 거는 어쨌든 그게 일상생활에 연결된 학문으로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는 걸 공대라고 본다 하면 우리는 이제 공대가 이제 일반 종합대학에 묻히다 보니까 뭐 인문사회 그다음에 이공까지도 이제 공대의 어떤 친기업이라기보다도 기업의 활동과 연계된 어떤 학문이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예. 너무 우려와 견제가 심한 나머지 미국의 공대들은 굉장히 그 특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예.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뒷다리를 많이 잡히는 게 아닌가. 예. 물론 그게 가장 심한 데는 저기 관악에 있는 뭐 대학이라고들 예. 이제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여기 박재근 교수님 오셨으니까 예. 아니, 옛날처럼 한양공대 만들어서 독립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제 오케이. 그런 예.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되는 문제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과 또는 공과 교수님들하고 말씀하다 보면 이제 학교 안에 이제 협력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반도체 이제 전공을 만들려 그러면 뭐 이과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리화학, 수학 다 필요한데 이제 교수님들끼리 어떤 그런 약간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학교 전체적으로 좀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가 물론 아카데미아지만 사회와의 접점이 반드시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학교 안에서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미국 공대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질문 하나만 더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혹시 지금 보면 반도체 계약학과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대학들하고 막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협력을 하고 계신데 해외 대학하고 혹시 협력 인력 양성과 관련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외는 한국 형식으로 인력 양성을 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들이 반드시 우리 회사로 와야 된다 이런 옵션을 걸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테일러에도 공장을 짓고 또 오스틴에도 늘리다 보니까 예. 이제 해외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저기 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인도 인력하고 중국 인력이 거의 80-90% 차지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어쨌든 해외 인력들을 안으로 데리고 오든지 미국에 있는 공장을 또 인력을 돌려야 되는데 예. 한국 같은 프로그램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대학하고 예, 할지를 예. 지금 밝힐 수는 없고 네네네. 그 밝혀주시면 뉴스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팔로우해서 질문이 한 2개 들어왔는데요. 이게 다 우리 김선식 부사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를 올려볼게요, 일단. 그냥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가 안 되나요?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팝업을 눌렀는데 이 제품 개발 난이도 증가로 석박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이 석박사 인력들이 입사 후에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해서 나간다. 이게 어떤 기업 문화와 우수 인력의 어떤 니즈 간의 충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이거거든요. 예, 정말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현실을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석박사 인력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반도체라는 거를 경험은 안 했거든요. 물론 한 분도 있습니다. 실험 실습실에서. 근데 대부분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을 하는 과정을 2-3년 걸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석박사로 들어오시더라도 학사로 들어온 사람하고 거의 같은 생활을 거의 2-3년을 해서 그런 상황을 익히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교대 근무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년 동안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유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제 빨리 들어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박사입니다. 박사도 실제로는 1년 정도는 거의 학사처럼 같이 이제 맨 밑에서부터 배우고 올라와야 되는 거를 1년 정도는 겪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박사는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더 있는 게 5년 동안 연구한 그 연구 분야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그 피트를 맞추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직무도 바꿔보고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들이 이제 여파가 상당히 있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회사하고 학교 연구 분야하고 채용할 때 상황하고 면접할 때 모든 것들을 잘 온라인을 해서 같이 노력하면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걸 굉장히 큰 문제이면서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죠. 예. 아니 사실 그 뭐 저기 석박사 인력들이
그 3년 들어와서 이렇게 3년 내에 이렇게 연구하다가 별로 도전적인 연구를 내가 하기 힘들겠대서 이렇게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가더라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수석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임원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또 뭐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아마 우리 부사장님 아까 그 질문하고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맨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좀 빼놓기가 좀 그랬어요. 이게 뭐 애플사의 칩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마 뭔가 좀 삼성만의 어떤 새로운 인재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해서 질문 던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30초 내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답변 드리면 거의 또 신문에 나올 것 그래도 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잘 짚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처음은 사람 부족도 많습니다. 다양한 이제 제품이 하나 있더라도 다양한 그 파생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 파생 제품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하려면 커스터머하고 엄청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모자란 것 플러스 또 이제 실력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딱 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마 삼성은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세 분의 발제자 우리 김선식 부사장님, 박재근 교수님, 그리고 샴 uk바다의 부사장님 모시고 반도체 인재 전쟁이라는 주제로 일단 진행이 됐고요.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이 안타까울 정도로 아주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병이라는 이 영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 1976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영국병에서 통탄했던 내용이 인재입니다, 인재. 영국에서 인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인재가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디클라이닝 하는 걸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결국 전 세계 기술의 역사는 인재 양성의 역사고 인재 이동의 역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교육과 그 인재가 일하기 좋은 나라. 이게 결국은 그 나라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세 분 발제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볼로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네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시급한 과제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산업에 인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재들이 보다 현실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보다 현명한 해결책을 제안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값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